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고전 문학을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여러분 혹시 러시아 소설 도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같은 이런 소설들을 꼭 읽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겠지만, 실상 엄청난 분량과 소설 속에 나오는 방대한 인물들, 그리고 특히 주인공들의 이름이 가져다주는 그 어려움 때문에 쉽게 소설에 빠져들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면 여러분들은 좀 더 쉽게 고전 문학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전 문학의 이해도를 올릴 수 있을지,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치고 독서TV 김경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숙제처럼 느껴지는 고전 문학을 좀 더 이해도 높게 읽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책을 몇 권 가져다 놓았는데요. 보시면은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그리고 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허먼 멜빌의 모비딕, 이렇게 4가지 종류의 고전 문학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혹시 이 4권 다 읽으신 분 있을까요? 아마 100명에게 물어보면 이 4권을 다 읽으신 분은 5명이 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소설 제목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만큼 고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반드시 읽어야 한다, 이런 것도 안 읽었니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쉽게 접근하기 힘들고 또한 완독을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전 문학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면 우리는 현대 소설처럼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4종류의 책 중에서 모비딕은 읽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지금 이 시점에 저는 올해 읽기로 목표했던 60권의 책 중에 30권 정도를 고전 문학으로 선택했고, 그 중에 처음 4권을 이 4가지 책으로 선택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죄와 벌 1권과 2권은 다 읽었고요. 지금 현재 허클베리 핀의 모험도 마지막 한 30페이지 정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모비딕으로 넘어갈 거고, 그것이 끝나면 그 어렵다고 하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재독할 겁니다. 저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도 대학생 때 읽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러시아 소설은 사실 주인공의 이름이 너무 길고 또한 이름을 줄여서 부르는 다른 예칭이 너무 많아서 이름이 헷갈려서 소설의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고전 문학에 대한 이해도를 올리는 방법은 이 인물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손으로 그리면서 읽어 나가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읽다가 포기했던 고전 문학과는 다른 굉장히 재미있는 한 권의 책을 읽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보통 직장인들보다는 훨씬 더 책을 많이 읽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3년 정도는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많이 읽었고요. 저는 대학생 때 자기계발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문학만을 읽었는데, 그때 읽었던 문학들이 다 이런 책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인공들의 이름과 대략적인 줄거리는 생각나지만 고전 문학이 갖고 있는 그 깊이 있는 느낌과 사상들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당시 제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라는 이 책을 읽었을 때도 3권짜리 책인데요. 이 책을 완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고, 이 책을 읽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해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당시에는 느꼈을 텐데 그걸 글로 따로 정리해두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을 읽기는 읽었으나 남는 것이 별로 없었던 거죠. 2021년 다시 고전 문학을 읽으면서는 제가 30권을 읽겠다고 말씀드렸듯 한 권씩 읽을 때마다 이 책에 대한 느낌을 글로 남겨두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이 책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제가 죄와벌을 다시 읽었는데요. 이 책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로도 굉장히 많이 각색이 되었죠. 고전답게 1000페이지 분량으로 굉장히 두껍습니다. 시작은 어렵지만 100페이지 정도 넘기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도스토옙스키의 그 흡입력 있는 글에 빠져서 금세 300페이지, 400페이지 넘길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특히 이 책 같은 경우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저지른 살인사건과 그의 심리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금세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흡입력 있는 책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이 러시아 소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인공의 이름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고전 문학 같은 경우에 앞 첫 페이지에 보면은 이 주요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인공 이름이 좀 전에 제가 라스콜리니코프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름은 로지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리니코프입니다. 그런데 책에서 이 라스콜리니코프를 뭐라고 부르냐면 로지온이라고도 부르고 라스콜리니코프라고도 부르고 로자, 로젠카, 로지카, 로지멘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러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칭으로 부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여러 개의 예칭을 섞어서 써요. 그래서 처음 소설을 접하는 분들은 이게 주인공을 얘기하는 건지 또 다른 등장인물인지 헷갈리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물의 이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소설의 줄거리가 머릿속에 잡히지 않고 점점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0페이지 정도 읽다 보면 포기하게 되는데요. 이 러시아 소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꿀팁은 특히 러시아 소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100페이지나 200페이지 정도 읽을 때까지 나오는 등장인물에 대한 이름들을 종이 한 장 꺼내서 기록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죄와벌을 읽었지만 주인공 이름과 여주인공 이름 소냐 정도밖에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줄거리는 알고 있지만 등장인물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인물에 대한 관계도를 그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고 명확하게 그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될 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에 대한 관계도를 멋지게 그려놓은 그런 사이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고전 문학을 읽을 때 나오는 인물에 대한 관계도를 간략하게라도 표시를 하시면서 책을 읽으시면 아마 100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정도 넘어갈 시점에는 이 등장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새로운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빠르게 찾아보면서 이 사람이 아까 나왔던 이 사람이구나 라고 매칭을 해 가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읽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 인물에 익숙해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등장인물의 이름에 대한 그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점점 내용에 빠져들게 됩니다. 제가 그렸던 죄와벌의 관계도에서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와 그리고 동생 두냐 그리고 히로인으로 나오는 소냐라고 하는 이 3자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소냐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소설을 다시 읽으면서 그리다 보면 처음에는 라스콜리니코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하숙집에 관련된 이렇게 하나가 표시가 되고요. 100페이지 정도를 넘어가다 보면 마르멜라도프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그 집의 딸 소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지고 여기에 대한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직접 손으로 그려놓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이 관계도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소설에 빠져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처음에 인물의 관계도를 손으로 그려가면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이름이 어렵고 등장인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그려가면서 읽으면 금세 책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던 게 바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었는데요. 이 책도 역시나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이기 때문에 주인공의 이름이 굉장합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표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가의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칭이 많고 이름이 길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러시아 소설을 읽을 때는 인물 간의 관계도를 꼭 그려보기를 권해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또 성공했던 게 J.R.R. 톨킨의 반지전쟁, 그리고 왕자의 게임도 그렇게 해서 소설책으로 읽어서 성공을 했습니다. 왕자의 게임은 아마 여러분들이 드라마로 잘 알고 계실 텐데,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그 가문들과 그 가문들의 가족들의 이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주로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몇 명으로 10명 안팎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드라마로 봤을 때야 인물의 얼굴을 보고 알게 되지만, 실제 책으로 봤을 때는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인물을 설정하기 때문에 헷갈리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보통 고전문학이나 현대문학 중에서도 보통 책이 두껍고 등장인물의 이름이 어렵거나 많은 경우에는 보신 바와 같이 인물 관계도를 그려가면서 읽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시작은 느리지만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게 여러분들을 몰입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인물 관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러시아 소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소설 중에서도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이나 아리랑, 한강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한번 빠져들면 멈출 수 없는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전문학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고전문학은 검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삶 자체를 바꿔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고전문학을 읽어서 독서에 대한 즐거움을 얻고 여러분들의 생각의 질을 높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라고 지시를 하지만,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지시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문학작품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 기간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는데 올해부터는 방향을 많이 바꿔서 문학 쪽을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문학 작품 읽는데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최근에 다시 읽었던 죄와 벌을 통해서 새롭게 얻게 된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